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실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경제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대표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운전기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사의 적정 비율은 시민들이 결정하고 수시와 정시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서울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저녁 이슈를 꿰뚫는 뉴스통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후보들이 속한 여야 정당의 지도부도 각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텃밭 중 하나인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각 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제각기 어디에 화력을 집중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첫 유세를 집중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는 오후에 인천과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에도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9년간 격투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안심하지 않고 철저한 지원 유세로 초반 승기를 잡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이에 질서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아침에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소득은 줄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졌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거짓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삶을 챙기는 데만 그 어느 정권보다 탁월한 재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리가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정권과 코드만 맞으면 장차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환골탈퇴한 한국당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홍 대표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뒤 곧장 1박 2일 동안의 경부선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충남 천안을 거친 뒤 지금은 부산을 누비면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스캔들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파고들고 또 부산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성호 기자, 다른 야당 지도부도 집중 유세를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영남과 호남을 동시에 노리는 이른바 쌍끌이 방식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구와 포항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또 호남계인 박주선 공동대표가 광주와 전남에서 유세하며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지역 기반인 호남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이른바 민생평화유세단을 꾸려서 오후 내내 광주와 전북 전주, 또 전남 목포 등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오전에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정미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인천과 경기를, 또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 경남 창원과 부산을 맡아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지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가운데 원내 일당이 갈릴 수도 있는데요. 각 당이 이번 재보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 수도권과 호남, 충청 일부에서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9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충북 제천과 단양, 또 경북 김천 등 최소 4곳에서 당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은 민주당이 118석, 또 한국당이 113석으로 겨우 5석이 차이가 납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또 주요 상임위원장이 원내 일당의 몫으로 되는 만큼 두 당 모두 이번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첫 방문지도 공략할 표심과 선거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전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만나 현직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 대통령과의 교감도 과시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야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첫 방문지로 경찰 지구대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혼잡도가 극심해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역을 찾아 노동자 처우 개선과 9호선 공영화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9호선의 민영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꼭두 새벽부터 서울 곳곳을 누비며 기선제압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부터 13일간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는 가짜뉴스나 악의적 흑색 선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후에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밤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오늘 밤 공식 회담이 끝나면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삼엄한 경호 속에 호텔을 빠져나와 차량에 오릅니다.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뉴욕에 온 그가 첫 일정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실무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본 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의 분위기를 탐색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다시 만나 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 일정으로 하루가 꽉 찰 것이라며 마라톤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상들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들인 만큼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뭐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인데 오늘 밤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극적인 만남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번영을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찬이 열리던 도중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비핵화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된 6월 10일 그대로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북미 간 논의의 초점은 비핵화라면서 판문점 실무 접촉 결과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전략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고위급 회담의 초점은 비핵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기초를 다진 판문점 회담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ir talks will continue. So far,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초기 논의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뉴욕과 판문점 회동과 함께 북미 간 싱가포르 접촉도 이틀째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전방위적인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미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의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다음 달 회담 개최 여부도 최종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 고노 외무상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다음 달 6일쯤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미국 방문이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로 거론되는 북한 체제 보장 등 대북 협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등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지만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하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다면서도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4시 15분쯤 A4 용지 4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담화문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됐는데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는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했으며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형사조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포함됐습니까? 네, 담화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로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과 승진 폐지를 포함한 인사제도 혁신 등 크게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대책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청사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법관들의 서열화를 조정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관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 행정처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까지 투표를 한 뒤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젯밤 늦게 조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경찰이 생각보다 서둘러 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낮 전격적으로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와 모욕 등 적용된 혐의만 무려 7개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등에서 직원 11명에게 24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희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끝난 시간이 밤 9시가 넘습니다. 경찰은 하루 이틀 정도 숨고르기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낮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이명희 측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도 폭행 피의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경찰은 속전속결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 씨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접촉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 경찰이 오늘 밝힌 구체적인 혐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상습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이 씨는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을 때리고 공사자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에게 위험한 가위를 던지거나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된 것만 24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을 모두 만나 이 씨의 행위와 시기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명희 측이 피해자와 접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특수폭행과 상해 등은 합의와 무관합니다. 여기에 170명 넘는 참고인을 조사해 이 씨의 혐의를 자세히 적시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도 무난히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형제가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함행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함행장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유세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서울시장 후보들을 오늘부터 차례로 소개해드리는데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차현주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후보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박원순 후보 4년 전에는 트레이드 마크가 커다란 배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년 전에도 제가 유세 현장에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커다란 배낭이 트레이드 마크였단 말이죠. 이번에는 배낭이 안 보이는데 이번 선거운동의 키워드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서울시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25개 구의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당선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18년 지방선거의 야전사령관으로 서울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 이게 제 컨셉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컨셉에 따라 이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자정 지나면서요. 우리 지하철 청소 노동자도 만나고 또 민생도 챙기고
그다음 평화시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지하철 그 상황실도 가고, 뭐 119 센터도 가보고 이렇게 안전과 민생을 챙겼고요. 그다음에 2시간 딱 자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이 지역에 또 어찌 보면 접전 지역 그 자유한국당 상대 그 구청장이 지금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런 곳을 오늘 계속 다닙니다. 벌써부터 정말 많은 곳을 다녀오셨네요. 다 갔다 왔고요. 오늘 이제 중랑 거쳐서 노원, 중구, 강남 이렇게 갑니다. 네, 오늘 시민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만나보니까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보시다시피 지금 뭐 대단한 열광적인 지금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 있었던 데는 박원순 후보님의 매력이 있었을 텐데 후보님이 꼽으시는 자신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은 역시 얼굴이죠. 요새 저 잘생겼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얼굴보다는 역시 마음이죠. 시민을 사랑하고 또 시민의 마음을 늘 읽고 그리고 시민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매력이죠. 네. 그런데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잠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잼이라고 나 웃긴 사람이야 라는 게 있던데 그 웃긴 매력을 지금 잠시 뽐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제가 예능 본능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네, 뭐 가는 것마다 아까 이렇게 춤추는 거 못 보셨어요? 지금 잠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제 점수는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구체적인 공약은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것만은 내가 서울시를 위해 꼭 하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드리면 우리 서울의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삶을 바꾸겠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게 카드 수수료예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거의 제로한다. 그러니까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카드 수수료를 거의 뭐 제로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자영업자에게 또 어려운 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가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주간 14일간을 이렇게 비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유급 병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폐업률이 거의 80% 이루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실업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여태까지 서울시를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정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제가 매기기 힘들고요. 시민들이 매기는 것인데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시정 만족도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70%.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30%의 감점 요인, 좀 아프다 생각했던 그 감점 요인이 있다면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7년 동안 완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시행착오조차도 하나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와 달리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나머지 4년 동안은 이런 시행착오 없이 그냥 바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만나봤고요. 내일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현주입니다.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신가요? 리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필요할 때 찾아 쓰는 A, 갈수록 든든해지는 B. 저라면 ABL. 둘 다 가졌으니까. 더 나은 ABL 유니버셜 종신보험. A Better Life. ABL 생명.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세계의 칫솔모가 왕복과 틀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네, 지난달 제주에서 돈 문제로 중국인이 동포를 살해했는데요. 한 달 만에 또 중국인이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유흥주점에서 한 사람씩 달아납니다. 불법체로 중국인 42살 찌모 씨를 살해한 중국인들입니다. 취업 알선료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41살 송모 씨 등 중국인 5명은 동포인 35살 피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송 씨 등 3명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제주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공범 2명은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송 씨 등 중국인 3명은 아침 일찍 제주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무작정 공항으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도에 입국해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건설 노동을 하던 피 씨와 돈 문제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하고 피의자들 관계에 대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그제 대전에 있는 한화 방위산업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28살 박모 씨가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망 사고는 3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 6명 가운데 전신 화상을 입은 2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운전면허 교습을 해온 업체와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의 경우 차량이 낡아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성추행 같은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서둘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불법 운전 교습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자격도 없이 수강생들을 끌어모아 11억 원을 챙긴 업체 9곳과 강사 등 3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에서요, 찌라시 그때 훈련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비용을 홍보하며 면허 취득이 시급한 외국인이나 수강생들을 끌어모았는데 면허 시험장 응시 기회를 선점해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격도 없이 버스 운전을 가르쳐온 업체는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웃돈까지 받았습니다. 운전정비 교육이 끝나면 또 오후에는 교육을 또 하고 다음 주에는 취업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불법 업체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낡아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수강생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심지어 재작년에는 무자격 운전 강사가 여성 수강생들을 성추행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핸들이 좀 빡빡해서 유턴할 때나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안 돌아가서 그렇게 잡아주고. 경찰은 정식 설비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운전교육을 받아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와 교육감 또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과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교육감,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 판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지방선거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중앙 권력과의 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균형성도 회복하고 또 지방의 민심을 중앙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과 달리 지방의 민심을 각별로 각각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선거의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는 워낙 거대한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 평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대 지방선거를 봤을 땐 대통령 지지율과 함수관계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흐름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땐 지배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또 야권이 좀 지리멸면한 측면이 강한 것이죠. 탄핵 이후에. 그래서 야권이 어떤 대안 세력으로 해서 정치적 파이팅이라든가 정치적인 구심점 이 역할을 잘 못 해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당히 좀 그 구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이번 선거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많이 찍어야 되죠. 후보들이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대상이 뭐 광역단체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의회 의원도 찍어야 되고요. 교육감 선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되고요. 또 재보궐선거까지 포함되면 8장. 제주와 세종 특별자치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과연 7장의 투표용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당 투표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낮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역대급 무관심의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무관심. 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역대급 무관심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유지방선거가 아니라 무지방선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유용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큰 이슈가 지금 지방선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판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접전이 되어야만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산무 지방선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후보자들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없다. 무이슈.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자체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 무관심. 마지막으로는 무무대입니다. 이 일부 방송사에서 토론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취소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토론회 무대가 없으면 과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힘든데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6.13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을 이제 평가한다는 중간평가의 의미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각 당 대표들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희망의 파란 벽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배급 형식으로 나눠 먹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을 쓰고 있다. 지방선거가 남북관계에 완전히 뒤덮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전북이, 호남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몫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바로 옆에 우리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를 만드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최대 관심사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서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각 당이 지금 목표로 세운
숫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17곳 중에서 네. 15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네, 그렇습니다. 되겠죠? 한국당은 좀 다르죠. 한국당은 영남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5곳에서 충청 지역까지 6곳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여론의 향배라든가 흐름을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굉장히 압도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요. 선거 지형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이제 한국당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우세지만은 이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게 여론조사상에서는 뺏기는 겨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전체 정치 지형이라든가 국정 운영 문제라든가 선거의 지형 이 반면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하여튼 이 광역단체장에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또 한국당이 얼마나 사수하느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야가 좀 바뀐 격이죠. 예, 한국당은 사수하는 케이스고 민주당은 진출하는 이러한 형국으로 좀 선거 지형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에는 어쨌든 뭐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야가 당시 8대9 정도로 해서 좀 균형을 찾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판세를 이야기하면서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이런 표현도 좀 거두어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시각각 이제 여론의 추세도 변하게 날 텐데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 당시 이 여당의 후보들도 대통령의 적정한 수준 50% 이상이 되는 지지율의 후광을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다 정당 지지율까지 등에 업고 있는데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슈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도까지도 여당 후보들에게 더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선거 판세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이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뭐 9대8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직 넘버가 9입니다. 근데 9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다음 9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이번 선거의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고요. 재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보선도 12석이기 때문에 9 플러스 알파를 여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의회 지형 자체의 변화가 올 것이고요. 그런데 야당은 얼마만큼 이 알파를 줄여내느냐 이것이 또 야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흔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워낙 뭐 거대 그 이슈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부동층이라든지 뭐 연령별 투표 성향도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또 사전 투표율. 8일과 9일에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남아 있는 이제 선거 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사전 투표.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전체 투표를 또 예상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투표율 총량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 본 선거일의 투표가 좀 낮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의 판세하고 상당히 비슷해질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 여론조사 판세는 모든 연령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투표율이 다 똑같을 것이다. 똑같이 100%일 것이라는 걸 이 가정한 그런 판세이기 때문에 20대의 절반만이 투표장에 가고 60세 이상은 거의 10명 중 7명 이상이 투표장에 간다면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이 부동층입니다. 이 부동층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의 부동층의 성격은 이것이 여당, 야당 좀 섞여 있다면 이 영남권 TK와 PK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샤이 보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누구에게 투표했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실제 개표 결과보다 높은 걸 보면 이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남아있는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배정찬 본부장이 말씀하신 9+ 알파, 예. 그 알파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13일 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그 알파라는 건 경남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남 지역. 그걸로 이제 처음으로 진출하느냐라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뭐 부산 같은 경우 30년 동안 한 번도 예를 들면 구야당 민주당이 한 번도 그 도지사를 시장을 얻은 적이 없었던 곳이란 말이죠. 과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산 고향이 부산 거제니까 그 진출하느냐라는 문제. 반면에 한국당은 그걸 뺏긴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은 그래서 한국당이 그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게 포위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워지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만약에 부산, 경남, 울산의 일부 지역을 아니면 다 민주당이 석권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어떤 당적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당은 사수라는 측면이 더 큰 그런 선거 지형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석은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관심 지역을 몇 곳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앞서 잠깐 보시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공식 유세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선의 민영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자, 이 서울시장 선거 이제 박원순 지사가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요.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박원순 후보가 앞서가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서 앞서가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조사에서 이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박원순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켜보는 시민들 또 유권자들의 관심은 누가 2위를 할 것인가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사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 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유영하 교수께서 분석을 해주셨던 대로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의 또 더불어민주당 높은 지지율에다가 삼선 시장으로서 또 안정감이 오히려 피로감보다는 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이 격차를 두고서 앞서가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히든 카드를 꺼낼 것이 있는 것인가? 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두 후보도 중도 보수로서 서로 간에 또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분산되어 있는 지금의 이 선거 판세 지형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서울시장 선거의 현 주소, 현 판세로 보여집니다.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촉매자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훨씬 더 서둘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두 후보의 면면을 보면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또 상당히 두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광역단체장 출마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 얼굴을 보고 있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들은 자기 당의 간판인 광역단체장이 사라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뒤늦게 공식선거운동 들어가서 결정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의 견제를 받는 양상인데요. 어쩌면 뭐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실제로 뭐 TV 토론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야당의 그 후보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게 네거티브 선거다, 비상 선거, 정책 선거를 하자 이렇게 지금 대받아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연상해 보시면 BBK 논란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흐름이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라든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그 BBK 부분을 갖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선거판이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라는 문제를 내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재 이 부분에 왔을 때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지금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상당히 좀 있단 말이죠. 그럼 대안으로서의 후보가 어떻게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대안으로서의 후보가 야당 후보가 과연 이런 거대한 흐름과 이재명의 대중성을 올라설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아무래도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건 이제 서울과 경기권 이쪽의 어떤 선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 정치에 흐르는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죠. 한쪽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평화 관계에 대한 추동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바른미래당 이쪽에서는 견제와 비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수도권에 있는 민심과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것을 추동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건 지방선거니까 뭔가 좀 너무 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견제와 균형 비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좀 관심에서 좀 솟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 봤을 때 여론조사 구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 못지않게 또 최대 승부처를 꼽으라면 역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이제 공히 꼽는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당은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고 야당은 또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후보들 간의 뭐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테고요. 이 여론조사는 여당의 돌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속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수 텃밭이었던 이 지역에서 이 여당 후보들, 그러니까 경남에는 김경수 후보, 부산은 오거돈 후보, 그리고 울산은 송철호 후보가 더 앞서가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아주 격차가 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 건 정당 지지율이 좁혀지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들 간의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선거 기간이 1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얼마 정도나 과연될지 이것이 이 실제 예상보다는 별로 이 파괴력이 있는 정도의 샤이 보수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선거 판세가 이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울산 또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이 집 전화만을 한 조사 결과와 이 무선을 많이 포함한 조사 결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대별 투표율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동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 지역에서 부동층들이 과연 투표장에 가고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 드루킹 의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경남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보수 결집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또 지역적으로는 경남 지역만 놓고 본다면 이 동부 경남 또 창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 지역에서의 이 표심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드루킹 영향이 남아있는 선거일 동안 보수 결집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대로 또 새로운 이 변화된 유권자의 성향대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 그래도
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야권에서는 응답률이 너무 적다.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또 공포가 이제 7일 전까지요. 7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 6월 13일 전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의 여론조사가 물론 야권에서는 지금 뭐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격차가 너무 커요. 뭐 2배, 3배까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현재.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아무리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그래도 거기서 예를 들면 10% 이내로 좁혀진다든가.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김문수, 안철수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막 추격해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1대1 구도가 된다. 근데 현재와 같이 박원순 후보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면은 이게 표가 모아지지 않는 것이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당히 적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공표 기간 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야권 후보들이 쫓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깜깜이 선거에서 그 결과를 모를 수 있는 거죠. 지방선거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도 여론조사가 이런 구도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서 여론조사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률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보실 때 이 현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사된 시점에 이 선거 판세를 읽어내는 데는 중요한 참고 자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일은 지금 최근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와 앞으로 13일 뒤에 있을 선거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별로 20대, 30대 그리고 60세 이상까지 똑같은 투표 참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부동층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아주 과거의 유권자 성향이 보수 지역이었거나 또는 성향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은 그 성향이 온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장에 가는 그 숨어있는 표가 과연 어떤 표심을 보일까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은 후보 간도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선거조사의 이 결과 또 깜깜이 기간 동안의 변화 또 충분히 좀 염두에 둔 선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제주지사도 상당히 이제 관심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접전 양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를 약간 뭐 앞선다든가 여론조사상에서요.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선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봤을 때 이 중앙 정치와는 좀 별도의 그러한 투표 성향을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수한 이해관계라든가 제주도의 정서적인 공감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후보가 도지사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주도지사는 이제 지금의 어떤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대통령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뭐 지배하느냐 이런 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물론 현직 지사를 했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우세를 보이는 것도 아마 그러한 제주도 지형의 선거 지형의 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됐는데요. 저 짧게 재보궐선거 12곳은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재보궐선거가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큰 또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선거 그리고 연어 이전에 이 재보궐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 함께 치르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또 예측하고 판세를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서울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개편안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65%에서 70% 사이인 반면 단독주택은 50%에서 55%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공시가격 균형을 맞출 경우 올해 각각 7%와 10% 이상 오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앞으로도 지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 2년간 집값이 지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떨어지고 지방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가격 구간별로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출 경우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개편과 별개로 재정특위가 6월 중으로 공개할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밤 협상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협상 성공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미국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리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는 뉴욕 고위급 북미 협상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실무 협상입니다.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의제 관련 협의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전 관련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협상은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확약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그렇지만 이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장에게 워싱턴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김 부장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등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한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30년 가까이 지속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70년 넘게 한반도를 압도했던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적 담판의 실무 협상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귀빈들을 맞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모든 종합적 문제에 대해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와 구체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며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만에 이루어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단이 한국 체류를 연장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들을 인용해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서 최소한 하루 더 체류를 연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과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차례 방북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긍정적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60%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열리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성과물을 낼 확률은 60%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북미 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남북한은 내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철도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북미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위급 회담 성공 여부 역시 북미 간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회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어그러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북측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듯했던 고위급 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국토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철도성과 체육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군사회담과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 최소 2달 가까이 필요한 8.15 이산가족 상봉 논의도 시급한 안건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의제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간 막판 협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성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는 물론 강요들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8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때는 충분한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루 전에 아베 총리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한 겁니다. 米朝首脳会談の前に日米首脳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ついて両首脳の間で認識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강요들의 미국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하루 전인 6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미 하와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로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북미 회담에서 자칫 일본의 요구사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일본인 납치 문제나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核ミサイルの完全解決、そして重要な拉致問題、この全面解決、こうしたものをしっかり訴えていく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 또 미국과 여러 채널로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재팬 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빈번한 미국 행과 정상회담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학 스캔들로 연일 국회에 나가 추궁을 당하는 아베 총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써가며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계로 나타난 소득 격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혁신 성장의 성과가 없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 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다음 달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부인의 피해자 회유 시도까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은 이 씨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에 불려 나온 이명희 씨는 피해자 회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 조사가 2차례나 이어지자 이 씨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겁니다.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쪽에 내용을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에는 그쪽 연락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던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수사 때 폭행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과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공사장 폭행 외에도 관련 영상과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명희 씨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 전형 비율은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수시와 정시 통합은 공론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론 수렴에 나섰던 특별위원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시민 참여단 400명의 손에 맡겨질 쟁점은 3가지입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 사이 적정 비율과 수시에 수능 최저 학력을 활용할지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된 겁니다. 통합 시 학생부 수능 등 여러 전형 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되어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정년 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이 부실화되어 이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는 대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시 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은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개편 특위는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이나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에 결정해달라고 다시 공을 넘기면서 핑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치료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2020년부터는 사안에 따라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살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세월호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안정성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최루액 물대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루액 물대포도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합헌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집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걸쳐 정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기존 법률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오르면서 각 지역 후보들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 경제에 실패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선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년간 격초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실업률 등 민생 경제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에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지지를 받는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주의 끝은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대한민국의 몰락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중도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묻혀있는 경제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그대로 용납할 것이라는 발상은 촛불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실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현안에 가려져 있어 선거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현 정부의 중간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어 각 당에 물러설 수 없는 혈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등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선행지수는 석 달째 뒷걸음질을 쳐서 경기 전망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주문 덕분에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다시 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가동률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건설업도 모처럼 활기를 띠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비가 다소 주춤했지만 전달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 등은 좀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전체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을 촉발했던 산업 생산, 제조업 가동률 지표가 회복됐고 OECD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 수주 등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이른바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올해 정점을 찍고 주춤해지거나 중국 추격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경우 이 분야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급격히 추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력 산업 구조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연주자와 건반이 만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듯이 자동차가 루마를 만나 편안한 드라이빙을 만듭니다. 썬팅은 루마입니다. 사람을 위한 썬팅. 루마 버텍스. 여름의 시작이자 6월의 첫날인 내일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전북과 경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30도 안팎의 더위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농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이 시간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 네, 끝으로 통통 영상 보여드리면서 5월 31일 목요일 저녁 뉴스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